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CNN, BBC, 유로뉴스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포스트가 저의 주된 정보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사건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사이 우크라이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마존으로 주문해서 읽고 있는 책이 안나 리드라는 전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쓴 보더랜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더랜드라는 뜻은 이 국경지대, 접경지대라는 뜻인데 우크라이나라는 뜻이 바로 보더랜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고 건물을 본다든지 또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이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좌표를, 인식의 좌표를 찍어주는 게 역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요사이 CNN, BBC 앵커가 키이우에서 현지 방송을 할 때 뒤에 노란 색깔의 도움을 갖고 있는 성당이 보입니다. 그 성당은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11세기 초에 지은 것이니까 벌써 1000년이 넘었습니다. 산타 소피아 성당입니다. 소피아 성당 하면은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죠. 저기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게 6세기 때 지은 비잔틴 제국 때 지은 거대한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으로 변했다가 요사이 다시 모스크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것을 본따서 지은 이 11세기 산타 소피아 성당, 키이우의 이 성당은 러시아 역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문명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모태가 키이우입니다. 키이우에서 생겼던 러시아 공국 또는 키이우 공국이라고 그러죠. 이 공국을 만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스웨덴에서 내려온 바이킹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톨릭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교, 오소독스라고 그러죠. 정교, 즉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의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스탄불에 가서, 당신이 이스탄불이 아니죠.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그 대단한 건물을 보고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비잔틴 정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서쪽 28km에 있는 안토노프 공항을 점거 중이던 러시아군이 어젯밤에 돌연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철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벨라루스로 물러가서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동부지방으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공격에서 실패하니까 그쪽에 배치되었던 병력을 물려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돈바스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리코프 등이 그동안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키이우를 속전속결로 점령해가지고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하고 꼭두가시 정권을 세워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한다는 목표는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남쪽 크림 반도와 연결되는 남쪽 흑해 연안 그리고 동쪽의 러시아 접경지대, 어떻게 보면 역니연자죠. 역니연자, 남쪽과 동쪽을 장악한다. 동쪽에는 가스가 많이 묻혀 있다. 요 정도로 해놓고 적당하게 협상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러시아군이 사라진 이 안토노프 공항은 지난 2월 24일 개전 첫날 러시아 공수부대가 기습작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기습작전을 CNN이 현장에서 그냥 중계를 했습니다. 총격전을. 그걸 보면서 첫날에 벌써 키이우 근교에 공항을 장악한 거 보니까 빨리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한 그 공항에서 철군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 제4 탱크 사단은 22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 측의 정보에 의하면 그동안 46대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이나 대탱크 미사일 등으로 파괴한 러시아 탱크는 총 한 160여 대가 된다네요. 우크라이나 군도 한 60대를 잃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19만 러시아 투입 병력 중에서 10,000명이 전사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부상자를 낸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손실 병력을 보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10,000명이 전사하면 부상자는 그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상자를 치면 한 3, 4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체 병력의 한 20%가 손실이라는 건데 그것도 한 달 만에. 근데 이 보충을 하려고 해도 자원하는 사람이 병사들이 적다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아프간 전쟁 10년간 전사한 소련군이 15,000명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탱크와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지금 백방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를 보내주면은 러시아를 너무 자극한다. 그러나 탱크는 제3국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탱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23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3억 달러 어치를 더 공급하기로 했는데 드론, 장갑차, 기관총 등을 직접 메이커로부터 구입해 가도록 주선해 준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군수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을 하려면 든든한 군수창고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6.25 때 그 든든한 군수창고 역할을 했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집을 떠나서 난민이 되었고 그중 400만 명은 외국으로 탈출을 했는데 400만 명 중에 한 300만 명이 폴란드로 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아주 밀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로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 대해서 증오심도 있지만은 또 어떤 동정심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한국과 일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좀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난민 1,000만 명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서 미국도 1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죠. 특히 이게 어린이의 반 정도, 우크라이나 전체 어린이의 반 정도가 집을 떠났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을 해가지고 피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크라이나는 지난 100년 동안에
전쟁과 기근 그리고 학살, 숙청 등으로 약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명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비례로나 절대치로나 세계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또 이런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소란도 많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애국심이 생기고 수백 년 만에 처음 얻은 이 독립과 자유를 잃지 않겠다는 집념이 놀라운 히로이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푸틴이 오판한 거죠. 자유의 힘을, 자유인의 투지를 오판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당하는데 이골이 났느냐, 견디는 힘을, 인내심을 오판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을 할 때 반대한 나라가 5나라입니다. 요 5나라, 요 5인방, 악당 5인방,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요 못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